사실은 1월 달에 뭐 최고 히트 종목은 현대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틀라스 CS2016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현대차라는 회사를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그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요.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는 테슬라와 같은 AI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이재일 연구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 알파마요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자율주행 플랫폼. 그렇죠. 이거가 지금 JP모건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대차가 최적의 조합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뭐 한 증권사 얘기니까 외국계라도 이 부분은 이 연구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자율주행 플랫폼 쪽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 플랫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FSD를 플랫폼화를 시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완성차들도 우리 FSD 라이센스를 가지고 써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은 뭐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FSD를 라이센스에서 쓰는 경우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없죠. 아예 아예 없다? 없죠. 네, 지금 테슬라만 지금 FSD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칩을 활용을 해서 엔비디아 생태계 하에서 지금 부분자율 주행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레벨 3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주도권은 확실히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 참 대단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AI 생태계도 이 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장악했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도 이것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서 좀 연합군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이미 좀 하고 있는 테슬라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하는 웨이모. 얘네들 알파마요를 합니까? 아니면 얘네들은 독자적인 게 있는 겁니까? 독자적인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크게 보면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거, 구글에서 하고 있는 요게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게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알파마 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사실은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그렇죠. 나눠지는데 앞서 말씀하신 웨이모 같은 경우는 레벨 4, 5 단계 아주 고난이도 자율주행만 처음부터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웨이모는 완성차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못 따라가죠. 그렇죠. 완성차들은 레벨 2 플러스에서 레벨 3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단계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레벨 5로 퀀텀 점프를 하면 좋지만 그거를 바로 시장에 상품성 있게 내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레벨 2 플러스나 레벨 3 기능을 장착을 시켜서 밸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완성차들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툴들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죠.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현대차가 이 알파마요랑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부분을 빨리 이렇게 그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벨 2 플러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도 좀 발생을 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좀 져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스타트업들처럼 굉장히 이제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안전 관련된 리콜 사항들이 없는 이런 업체들이 좀 치고 나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도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그래도 자율주행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네. 인간 운전자가 하는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안전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밸류가 좀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코스트나 어떤 개발 기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결정이 알파마요 이 플랫폼에 합류하기라는 이 결정이 박민우 사장이 와서 결정이 됐다? 그것도 일부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양반이 엔비디아 출신 전에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경력을 보니까. 네. 그럼 뭐 하여간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양반이 판단했을 때는 알파마요랑 손을 잡는 게 현대차가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차가 뭔가 위상이 좀 달라지는 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랑 손잡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테슬라가 워낙에 이제 좀 폐쇄적으로 맞아요. 모든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메이커들도 테슬라 플랫폼을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는 모든 거를 그러면 다 테슬라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이 큰 거죠. 크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은 이제 가장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현대차 알파마요랑 손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좀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그래서 알파마요랑 손을 잡고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국 이제 현대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답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부분 자율주행이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하시죠. 99% 정도까지는 그래도 완성도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99%까지? 네, 1%의 엣지 케이스를 잡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라든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완성도가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알파마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제공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쌓여있는 노하우들을 이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99%의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정도의 레벨 2 플러스까지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그 이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AI 트레이닝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진보가 된 게 옛날에는 현실 세계에서 무조건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FSD 주행 차량들을 통해서 주행 마일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약간 그 파워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봤던 경쟁력 거잖아요. 내진 기술적인 해자였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뭐냐면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물리 엔진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생성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 이게 가상이니까. 네. 아, 근데 그 가상현실에서의 데이터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굳이. 꼭 사용하지 않는다 아, 하더라도 트레이닝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의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 발생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 근데 자주 발생하면 문제가 큰 거죠. 문제가 큰 거죠. 근데 네.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의 엣지 케이스를 트레이닝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한 오히려. 기술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얼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에 합류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는 다른 오토메이커들하고도 그것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 오픈이 그게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번에 벤츠가 먼저 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벤츠와의 협업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어떤 트레이닝 노하우 같은 것도 현대차한테 이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플랫폼에 합류를 한다라는 거, 오픈 플랫폼에 합류한다라는 거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테슬라와 완전 오픈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는 사실 상상을 뭐 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큰 시장을 두고 좀 경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너무 좋은데? 그럼 그게 언제 현대차의 소위 말하는 수치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원래 제시를 했었던 시야는 레벨 2 플러스를 내년 중에 상용화를 하겠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27년도니까 원래는 이제 레벨 2 플러스를 더 빨리
나올 계획이긴 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레벨 3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 밀려 있는 거구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레벨 3도 이제 좀 밀렸고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면 레벨 3보다 좀 전 단계인데도 그렇겠죠. 27년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레벨 2 플러스만 해도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성도만 높아져도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입증을 하려면은 내년도에 상용화될 레벨 2 플러스에서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되고 내년에. 그리고 올해도 이제는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중간 단계를 점검을 받게 될 건데 이제 페이스카라고 해가지고 그런 SDV 기술들이 접목된 차량들의 데모가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올해 이제 개발자 협의회를 통해서도 회의를 통해서도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뭐 한 20만 원대 후반에서 6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0만 원대, 이제 40만 원대 후반으로 지금 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최근 한 달 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돼 상태인 있다라고 거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게 구체화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어떤 테크 기업들 내지는 탑 티어급의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완성차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JP 모건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제일 와닿았던, 제일 이게 좀 딱 꽂혔던 그 표현이 뭐였냐면 테슬라랑 이제 그러니까 급이다 이런 식으로 갈 만한 이제 그런 어떤 뭘까 포텐셜이 있다는 거, 전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거는 상당히 굉장히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멘트긴 한데 뭐 이런 데서 쓸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밋빛으로만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 전기차도 어차피 현대차는 테슬라랑 경쟁 관계니까 이렇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궁극적인 최종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보게 되면은 예전처럼 이제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미래 기술을 가지고선 그렇죠. 경쟁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제조 혁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조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아틀라스를 통해서도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 이게 정말 잘 되면은 어떤 제조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님이 애널리스트 하면서 자동차 쪽 애널리스트 하면서 어쨌든 제일 많이 리포트 썼고 제일 많이 자료 조사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게 현대차일 텐데 그럼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파는데 근데 옛날에는 어떤 하드웨어를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게 이런 이를테면은 시대인 거죠. 돈을 벌 때 그게 더 큰 돈을 버는 분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는 차량을 제조를 해서 차를 통해서 얼마나 차값을 얼마나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제조 원가를 얼마나 내릴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제조도 단순히 이제는 뭐 쥐어짜기 해서 혹은 내지는 밸류 체인을 이제는 뭐 어떻게 최적화를 해서 코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네. 아주 혁신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제는 성공의 공식 자체가 너무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시대인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이재일 위원의 말씀을 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아유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하래도 그냥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이라도 그냥 갖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사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위원님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도 있을 거고 네. 지금 투자자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기아차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10년 정도를 봤었을 때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지금 누리고 있고 올해에도 관세 부담이 작년보다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수익성도 작년보다 분명히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PER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 뭐 이게 뭐 몇십 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배 미만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그렇게 올랐어. 10배로 올랐다가 10배, 조금 내려왔군요. 그쵸. 뭐 10배 정도 이제 될 것 같고 기아도 뭐 PER 뭐 7배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러게요. 뭐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블랙의 GPU 작년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들 이것도 이제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그러겠죠.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 나갈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수준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자동차를 통해서 버는 것만으로도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 플러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 결코 기대감만으로 지금 주가가 버블이 껴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회사가 그다음에 주식 주가도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무겁게 움직였던 회사가 사실은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 상황이긴 한데 물론 말씀하신 그런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아틀라스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계속 하여간 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군요 지금. 그렇죠. 혹시 이 위원님은 이 목표 주가가 현대차는 얼마입니까? 현대차는 6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 더 올리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PER 11배 기준인데 이 정도면은 토요타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글로벌 레거시 메이커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 이제 PER 11배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티스 관련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테크 기업들이 한 20배 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밸류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그러게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이 모멘텀을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의 기술적인 변화, 청사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제시를 해주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는 걸 직접 목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만들고 이제 전기차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회사가 로봇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주가한테는 제일 매력적인 부분들이죠. 지금 주가가 현대차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